이어서 66번을 보죠.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 그냥 기본 문제인데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냐? 요물계약이라는 건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낙성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죠. 낙성계약은 당사자 말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 그러나 요물계약은 뭔가 계약 성립에 있어서 말만, 의사표시, 의사합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건, 말 그대로 물건이 필요한 계약, 물건의 인도가 필요한 계약. 대표적으로 어떤 계약이 있죠? 계약금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계약 중에 계약금 계약을 뺀 나머지는 다 요물계약이 아닙니다. 그냥 낙성 분료식 계약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특별히 설명할 게 없고 67번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봅시다. 자,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인정되는 거죠. 쌍무계약에는 말 그대로 두 사람의 당사자 모두 다 쌍방이 채무를 지는 계약, 이게 쌍무계약인데 다만 이 쌍방의 채무는 특별한 관계가 있죠. 그것을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칠판에서 살펴보면 갑과 을 사이 대표적인 쌍무계약이 매매인데 갑은 매도인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A라는 의무,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라는 의무. 자, A라는 채무와 B라는 채무 두 개가 쌍방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쌍무계약의 특징은 단순하게 쌍방이 모두 채무를 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쌍무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채무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다. 이 끈끈한 관계를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대가성이라고 하죠. 네가 이행하니까 나도 이행한다.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러한 관계가 대가성, 결련성이고 이런 쌍방의 채무가 결련성이 있을 때 그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매매이죠. 이러한 결련성, 대가성에서 등장하는 속성이 이행과 관련해서 이행상 결련성 그리고 소멸, 존속관계, 소멸관계에서 결련성 이 두 가지가 우리 민법에 중요하게 다뤄지죠. 즉 네가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 안 하겠다.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관계가 되는 거고 네 채무가 소멸했으니까 나도 소멸했어. 나도 이행하지 않을 거야. 네가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나도 이행하지 않아. 이것을 어려운 말이죠.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위험부담. 조문을 암기하는 게 좋겠어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536조. 위험부담은 그 바로 다음 조문 537조, 538조. 537조가 원칙 규정이고 538조가 예외 규정이에요. 그래서 536, 678 이 규정들 기억합시다. 자, 위험부담은 이 537조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내용이고 예외가 538조죠. 나올 때 보기로 하고 그 중에서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이 동시행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쌍무계약의 결련성에서 나오는 효과지만 우리 판례가 이 쌍무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확장해서 적용을 해요. 확장 적용. 공평하다. 네가 이행하는 거 동시에 하는 게 공평하다라고 하면 확장해서 적용합니다. 확장해서 적용하는 건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또는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돼도 마찬가지. 서로 주고받은 계약이 있는데 계약이 유효할 때 이 대가관계가 있는데 계약이 무효가 돼도 서로 주고받은 거 돌려줄 때 공평하게 서로 동시행하는 게 공평하니까 인정하겠다. 이게 확장 적용하는 예의죠. 기타 추가로 나올 때마다 판례를 기억하면 돼요. 해제돼도 마찬가지. 계약의 해제 등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의 관념에서 인정하는 거. 자, 여기에서 하나만 좀 체크하고 갑시다. 동시행관계 판례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하나
만약에 일방의 채무가 선이행 의무이다. 대표적인 예가 중도금이죠. 중도금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이게 선이행 의무이죠. 중도금은 먼저 줘야 되는 거고, 이 소유권 이전 서류 제공하는 건 잔금을 받을 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중도금을 먼저 줘야 돼요. 먼저. 근데 이러한 선이행 의무를 지는 자는 자, 원칙적으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닌데 동시행 항변을 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를 지는 자, 중도금 지급 채무를 지는 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변을 할 수 있어요.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불안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불안의 항변. 두 번째로는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고 있던 중에 지체 중에 상대방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가 형성됐을 때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던 중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동시행 관계가 됐다. 그런 경우 선이행 의무라 하더라도 동시행 관계를 인정합니다. 첫 번째 불안의 항변이라는 것은 내가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분양회사, 매도인에 속하는 분양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금 짓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다. 내가 중도금 내봐야 이 건물이 올라가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올라가는 게 지금 부도가 나서 다 정지됐어요. 그때 내가 중도금을 내야 되느냐? 그때는 동시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이행해도 상대방의 나중 의무 이행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면 미리 땡겨서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도금을 지체했다. 그러면 지연 손해배상, 지연배상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날짜 버티다가 잔금 날짜가 됐다. 그러면 잔금 날짜가 되면 잔금 지급 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러면 그 잔금만 동시행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체하고 있었던 중도금도 이제는 동시행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지체 중에 상대방의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 두 가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최소한 기본이에요. 선이행 의무를 지는 자, 대표적으로 중도금, 원칙적으로 동시행 아니다. 상식상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동시행 관계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부도나거나 신용이 갑자기 안 좋게 되거나 하는 불안의 항변. 두 번째는 지체 중에 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동시행 관계가 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화면상의 문제를 보면 동시행 관계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정답이 5번 질문입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자, 이렇게 읽으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선이행 의무자인데 예외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구나. 대표적으로 중도금을 지체하다가 잔금 날짜가 도래했구나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는 쌍방의 채무가 모두 다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옳은 질문이죠. 선이행 의무에 예외적으로 동시행 관계가 되는 두 번째 예외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3번 질문을 보죠. 동시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느냐? 아닙니다.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죠. 주장, 행사를 해야 돼.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법원이 판단하는 거지. 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서 야, 너 동시행 항변권 있잖아. 당연히 있어. 이렇게 하면 편파적인 재판이 된단 말이에요.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사를 해야 돼요. 행사하면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느냐? 상환 이행 판결. 네 것도 반대급부 이행하면서 받아라 라는 상환, 동시 이행하라 라는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 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려요.
순수한 100% 패소 판결, 행사해야만 일부 승소 판결, 일부 패소 판결인 상환이행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다시 보면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의 항변권이 받아들여졌다, 즉 행사했다는 얘기죠. 동시행 항변을 행사하고 법원이 이거 동시행 관계 맞네 라고 받아들여지면 어떤 판결을 한다고요? 채권자가 전부 패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소, 한편으로 일부 패소인 상환 이행 판결을 받습니다. 이 3번과 4번은 같은 질문이죠. 해설에서 그것만 좀 체크를 하면 3번 질문에 쌍방의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반드시 행사를 해야만 되고, 만약 행사를 하면 법원은 어떤 판결? 원고 일부 승소 또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에 해당하는 상환이행 판결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정답지인 5번을 보시면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이 없어요. 하지만 예외가 두 가지라겠습니다. 두 가지 예외 암기하라겠죠. 첫 번째는 채무자의 신용 불안의 항변권, 부도나거나 하는. 두 번째로는 선이행 의무, 중도금을 생각하면 돼요. 중도금 의무의 지체 중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가 도래했다. 잔금 날짜가 도래했다. 소유권 이전해 줄 잔금 날짜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전체 모든 채무가 동시행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자, 68번을 봅시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자, 이게 빨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떠한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공부한 것에 뭐와 연결되는지. 갑이 을한테 매도했는데 그러면 을은 대금을 갑한테 줘야 되겠죠. 그런데 대금을 병한테 지급하기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게 우리 계약법에서 나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칠판에서 정리를 합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을이 매수인.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 갑은 원래는 을은 대금을 갑에게 줄 의무가 있는데 갑과 을이 약정하기를 대금은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줘라. 병한테 직접 줘라. 이렇게 특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병한테 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를 이쪽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권리를 취득한다. 이 계약,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항상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3자죠. 이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 이득을 얻는다. 얘를 수익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병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이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만 을한테 넘기고 돈은 자기가 못 받아요. 이런 이상한 짓을 왜 하느냐? 사실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원래 이 돈을 받아서 얘한테 주려는, 얘한테 어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계약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약 관계를 이 갑과 을,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것을 기본 관계라고 하고, 이런 기본 관계를 하는 이유가 갑이 뭔가 병한테 채무를 지고 있으니까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다.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걸 원인 관계라고 합니다. 기본 관계, 원인 관계. 그리고 자, 여기서 수익자는 쉽죠. 이 명칭이. 수익자는 쉬운데 이 갑과 을이 요약자와 낙약자예요. 누가 요약자나 낙약자나, 이거 헷갈리면 역시 또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 누가 채무자예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얘가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니까 을이 채무자죠. 을이 채무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채무자는 을입니다. 을. 이 채무를 지는 자, 내가 채무를 지겠다. 대신 얘한테 아니라 제3자한테 채무를 지겠다고 승낙한 거예요. 승낙. 낙약자. 낙약자 개념을 잡으세요. 채무를 지겠다라고 제3자한테 채무를 지겠다고 승낙한 자, 낙약자, 채무자, 을이 낙약자. 그러면 나머지 자가 요약자가 되는 거예요. 요약자.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이 두 개를 헷갈리면 큰일 나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야 쉽고. 자, 이렇게 개념이 이제 잡혔어요. 그럼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나머지는 조문이고 조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로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본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각자 다 별개예요. 이 무효 취소돼도 둘이 해결할 일이지 이 기본관계가 날아가진 않는다. 그리고 을은 원래 이쪽으로 줄 때에는 이게 만약 쌍무계약이라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시행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이 기본계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갑한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병이 내놔라, 돈 내놔라 라고 청구할 때 갑이 소유권을 안 넘겨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못 넘겨주겠다, 동시행하겠다 이런 항변을 갑에게 발생한 항변이지만 이 병한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관계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 정도가 일단은 기본. 우리 화면으로 돌아와서 갑의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이게 동시행 관계이죠. 이에 대해서 틀린 것. 정답 3번을 봅시다.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금을 주기로 했는데 대금을 이쪽으로 주기로 했는데 소유권을 안 넘겨줬다. 그러면 대금 못 주겠다. 대금만 줬다가 소유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소유권 받는 것과 동시에 주겠다라고 병한테 항변할 수 있다고 했죠. 병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병에게,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하나만,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하나의 법률관계만 더 하나 체크하면 얘가 채무불이행을 했다. 즉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기억합시다.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해제와 손해배상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갑이 해제했다고 해봐. 이 기본관계를 해제하면 우리가 계약법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되는데 이 해제를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해제는 계약의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일반론으로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들은 계약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이 수익자인 병은 해제권이 없습니다. 이런 형성권은 특정한 사람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만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수익자는 해제권이 없다. 이게 첫 번째, 해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해제의 효과로서는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는데, 원상회복 청구권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져요. 부당이득은 우리가 중요한 이론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사 을이 병한테 이미 급부를 한 다음에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제했다 하더라도 이 이득을 병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병한테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사자는 갑이잖아요. 갑에게 원상회복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 그다음에 이 수익자 병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해제는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 청구하는 거예요. 병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이 수익자인 병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수익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와 관련돼서
나머지도 몇 가지 더 있지만 지금 이 첫 번째 제3전량 계약에서 우리 하나만 기억하자면 해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해제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해제권 행사자는 계약의 당사자만 할 수 있고 제3자는 행사할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수익자는 해제를 할 수 없다. 해제권은 수익자가 행사할 수 없다. 당사자인 요약자나 낙약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시 해제를 할 수 있는 거다. 두 번째, 해제를 만약 행사하게 되면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가 되는데, 원상회복 청구도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따라서 수익자에게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수익자는 제3자니까 안 된다. 이게 중요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해제권은 당사자만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익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되는 건 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 손해배상 이 두 가지에서 해제권 행사는 당사자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수익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되었을 때 효과로서 원상회복 청구는 수익자를 상대로 낙약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1번 지문을 보면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즉 을은 채무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죠. 수익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기본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안 된다겠죠. 해제권은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이 병은 제3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정도 해설을 보시면, 자, 1번 보면 이건 제3자량 계약, 이 병이 수익자고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반드시 계약의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이 제3자,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머지 정답지는 3번이었죠. 낙약자는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권, 동시행의 항변권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동시행 항변을 행사해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다. 다음 69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계약의 해제는 법정 해제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고, 구별 개념으로서 합의 해제와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죠. 해제 조건은 별도의 의사 표시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 조건 사실이 성취되면 바로 계약이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것, 그것이 해제 조건. 자, 정리를 합시다.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해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는 민법 총칙에서 해제 조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해제 조건. 이거는 이 해제 조건 사실이 성취가 되면, 일어나면 바로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바로 그 법률 효과가 소멸. 이 소멸은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합니다. 장래요. 이게 해제 조건. 물론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지만 그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가 없고, 어쨌든 그냥 그 사실만 성취되면 바로 소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채권법, 계약법에서 배우는 내용에 해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해제권이 발생해야 되고, 해제권이 발생하고, 이 발생된 해제권이 발생했다라는 건 해제 사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취소권 발생하려면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해제 사유가 있으면 해제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발생만으로 계약이 소멸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 해제권을 행사해야만 소멸해요. 의사표시. 너랑 그만두겠다라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소멸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해제 조건은 별도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그 사실만 있으면 바로 소멸합니다. 장래를 향해서 소멸. 근데 계약법에서 해제는 해제권 발생 사유를 규정한 거고, 이 해제권 발생 사유가 있다고 하면 해제권이라는 형성권만 발생할 뿐이지 바로 소멸하지 않아요. 반드시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계약관계가 소멸합니다. 소멸. 근데 이 소멸은 소급표가 있죠. 소급해서 소멸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효과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느냐, 소급해서 소멸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하면 이 해제권 발생 사유는 두 가지가 있죠. 당사자가 약정을 했기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법에서 정한 해제권 발생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약정한 게 대표적으로 계약금이죠. 계약금 계약은 해약금으로 추정하니까 계약금을 걸면 해약금으로 추정돼서 약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정 해제. 이게 이제 많은 조문이 있는 게 채무 불이행이죠.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해제권이 발생한다. 자, 이런 약정 해제든 법정 해제든 해제권 발생 사유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반드시 행사를 해야 소급해서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억합시다. 법정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해제권 발생 사유라고 했는데, 채무불이행의 대표적인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행불능은 바로 불가능하니까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행지체는 상대방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행지체만으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최고를 해야 돼. 최고. 독촉.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행해라. 독촉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아야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채무불이행 사유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는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지만,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만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69번 틀린 지문 4번 봅시다. 성질상 일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러한 계약을 뭐라고 하죠? 정기행위라고 하죠. 정기행위. 결혼식에 쓸 꽃배달, 장례식에 쓸 화환, 이런 것들 결혼식 끝나고 와봐야 의미가 없잖아.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하느냐? 채무불이행을 한 거예요. 이행지체. 보통의 이행지체는 최고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기행위는 최고가 필요 없어요. 그 날짜를 지나는 순간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마치 이행불능과 똑같은 구조가 됩니다.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계약 목적 달성이 그 날짜를 지나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별도의 최고 없이도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해제권. 근데 해제권만 최고 없이 발생하는 거지, 여기 칠판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관계가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해제권 발생하고 그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해야 돼.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로 행사해야만 소멸합니다. 따라서 지문 4번으로 돌아오면 바로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해제권만 발생한 상태예요. 이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게 해제 조건과 차이가 있는 점이다. 나머지는 자, 2번 지문 정도. 이게 해제의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계약의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제권자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어느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되거나 하면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해제할 수 없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된다. 이것을 해제의 불가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1번 지문을 보면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정 해제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는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에 대해서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그게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러한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나머지 해제에 적용되지 않아요. 합의 해제든 약정 해제든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오직 하나 548조랑 단서라는 제3자 보호 규정, 거래 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만 똑같이 적용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밑에 자 1번 지문에 원래 법정 해제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고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법정 해제에만 적용되는 거고 합의 해제에는 적용이 없다. 기억하고 두 번째 문제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라면 이 표현 암기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면 해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 4번 질문은 계약 어떤 날짜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정기행위,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꽃배달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행위. 그 날짜가 지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행 지체지만 이거는 최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다는 건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계약관계가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해제권만 발생할 뿐이지 따라서 별도로 그 발생한 해제권을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만 계약이 소멸하는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다음 70번을 봅시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자, 계약금은 약정 해제권을 발생시킨다고 했어요. 당사자 계약금을 걸면 준 사람,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거기에 배액을 얹어서 당사자가 약정한 그 약정 계약금만큼의 손해를 보고 양 당사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수령자는 자기가 받은 것에 배액을 얹으니까 약정한 금액만큼의 손해가 나는 거죠. 겉으로는 배액을 상환하지만 이미 절반은 받은 거니까 똑같아요. 아주 평등합니다. 수령자든 교부자든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만큼을 손실을 보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계약금이라고 해요. 해약금. 단 이러한 해약금에 기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기적 제한이 있죠. 암기하셔야 돼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암기. 계속 여러분이 동영상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데 암기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제가 할 때 같이 따라서 겉으로 소리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뇌에 박혀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암기. 그때까지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자, 정답을 찾는 건 틀린 질문은 쉽습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했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건 무효라고 했어요. 유동적 무효. 하지만 두 가지는 유효하다고 했죠. 두 가지 유효한 게 첫 번째는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 두 번째는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니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매도인은 수령자잖아요. 수령자니까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고 그리고 1번 질문. 당사자가 계약금을 걸었다라면 그건 특별한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뭘로 추정한다고요? 해약금.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 약정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옳습니다. 자, 4번 질문을 봅시다. 해약금에 기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라는 말은 설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로 보지 않아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 제한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여전히 해약금에 기한 해제를 할 수 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합시다. 다음 71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매매의 개념 정의는 뭐죠? 매매. 한 사람은 뭘 넘기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건 소유권을 넘긴다고 생각하죠. 소유권. 조문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한 사람은 대금을 줘야 돼. 반드시. 돈, 현금을 줘야 돼. 대금. 대금을 주는 한쪽의 의무는 대금을 주는 거고, 매도인은 뭘 넘긴다고 돼 있을까요? 법조문에. 소유권을 넘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산권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산권. 그러면 그 재산권에는 소유권이 대표적이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재산권을 넘기는 그것을 매매라고 합니다. 거의 한 8, 90%는 소유권이지만 소유권이 아닌 나머지 재산권도 매매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 질문을 보면 지상권, 이게 재산권이죠. 재산권.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 두 가지가 있어요. 물권, 채권. 이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잖아요. 이 용익물권인 재산권을 매매 대상으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죠. 지상권 매매가 되는 겁니다. 지상권 매매.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고 4번 질문 정도 하나 체크합시다.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자, 원래 매매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은 약속한 날짜, 이행기에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자가 변경되는 게 맞아요.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언제? 이행기를 기준으로 변경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라면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진짜로 물건을 넘겨줄 때까지 현실로 넘겨주기 전까지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대신에 이행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에 대한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원래 이행기가 지나면 이행 지체가 되기 때문에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얹어야 되고 매매 목적물을 넘기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이 해야 된다. 과실까지 넘겨줘야 되는데 이걸 간편하게 처리해서 이행기가 설사 지났다 하더라도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서로 간편하게 쌤쌤 처리하는 겁니다. 대금에 대한 이자와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서로 쌤쌤 처리. 따라서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하는 건 언제까지 취득할 수 있느냐? 물건을 진짜로 넘겨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과실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그 전제는 뭐라고요?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미 대금이 완납됐다면 매도인이 계속 물건을 갖고 버티면 과실을 먹을 수 있냐? 그럼 죽을 때까지 자기가 버티겠죠. 이건 아니잖아요. 대금이 완납됐을 때는 완납된 이후에는 과실 수취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은 지금 인도와 동시에라고 돼 있죠.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 장소에 대금을 줘야 되고 4번 질문에 대금이 완제되지 않은, 이게 중요합니다. 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은 인도될 때까지 현실로 인도될 때까지 매도인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도 옳은 질문이 되는 거죠. 자, 4번. 자, 2번 질문이 정답이었으니까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도 매매 목적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도 매매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임차권이랑 채권도. 그럼 4번 질문에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대금이 완제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해서만 과실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인도되기 전까지는 과실을 먹을 수가 있다. 다음 72번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임차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칠판으로 정리를 하면 기초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하나는 기억하고 갑시다. 자,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즉 상대권이다. 상대적인 권리다. 자신의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상대권.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채권이지만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세권이 되는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세권은 물권의 성질인데 이 채권이지만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과 비슷하게 취급해요. 준 물권이라고 하죠. 준. 물권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취득하는 이렇게 준 물권이 되는 경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항력이 없는 민법상의 임대차, 이게 대항력이 없는 경우이고 따라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건 대항력이라는 건 공시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권 등기,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예요.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두 번째는 토지 임차권에서 임차권은 토지에 설정할 수도 있고 건물에 설정할 수도 있는데 토지에 설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토지 임차권에서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면 1번에 따라 당연히 대항력을 취득하죠. 근데 토지 자체에 대해서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 위에 있는 건물에 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임차인이 토지는 소유하지 않지만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이면서 토지 임차인. 근데 건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건물에 대해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러면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면 당연히 1번에 따라 취득하는데 토지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차권을 취득한다. 이게 민법에서 인정하는 대항력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 주임법, 상임법에 주민등록과 인도를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과 인도를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한다라는 특별법 규정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다. 암기하셔야 돼요. 민법에 두 개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토지 임차권자가 토지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를 하고 있어서 건물 등기를 했을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72번 3번 질문을 봅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토지 임차권이에요. 토지 임차권자가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로 대항력 취득하는데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의 보존 등기,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대항력을 취득한다. 두 번째 경우죠. 민법에 있는 두 번째 경우.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대차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체크하면 임차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두 가지 종류죠.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즉시. 임대차가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해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1번 질문은 유익비에 관한 내용이죠.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한해서 임대인의 선택에 조차 증가액이나 지출 비용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익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답만 확인을 하면 3번 질문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그 토지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 건물을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생긴다. 1번 질문에서 내용은 유익비다. 유익비.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는 언제 청구할 수 있다고요? 즉시,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가 있다. 다음 73번 봅시다.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적법한 전대차를 말하는 거죠. 적법한 전대차. 그래서 적법한 전대차 관계를 아마 정리를 합시다.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현재 임차인 을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쓰다가 다른 사람한테 쓰게 만드는 거죠. 병한테 빌려준 거예요. 임대차. 병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을이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임대인, 병이 임차인.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예요. 소유자는 누구죠? 이 소유자는 갑입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갑이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 아닌 자도 얼마든지 임대차는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부담, 처분이 아니라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어도, 즉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이건 문제 없어요. 이쪽도 임대차, 이쪽도 임대차니까 헷갈리니까 이걸 임대차라고 쓰지 않고 실질이 임대차인데 전대차라고 쓰는 것 뿐입니다. 전대차.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있는 임대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대차. 그러면 을을 전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대인, 병을 전차인.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명칭을 바꿔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는 임대차. 을과 병이 임대차 한 건데 이 임대차를 을은 전대인이라고 하고 병은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을과 병 사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과 병 사이에서는 을이 임대인이고 병이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갑이 을한테 빌려줬는데 을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 쓰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러려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되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적법하다.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를 말하는 적법한 전대차. 적법한 전대차에서 중요한 건 갑은 동의만 했을 뿐이지 두 사람 사이에 즉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병 전차인은 을과 계약 관계를 맺은 거지 갑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계약 관계가 없다.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권리 의무 관계도 없어요. 권리 의무 관계도 서로 남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원칙을 깨트리고 우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특별한 규정.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쪽은 직접 의무를 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리일까요?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차임 청구권이 차임. 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얘가 쓰다가 차임을 월세, 쉽게 말하면 월세를 이쪽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인정이 되고 이것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월세가 가령 300만 원이다. 300만 원을 을한테도 채무를 지고 있고 갑한테도 채무를 지고 있다. 다른 말로 갑은 이 월세가 여기가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갑이 월세로 200만 원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남는 장사를 하겠죠. 제가 손해보는 장사 안 하겠죠. 더 비싼 값에 300만 원에 전대차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자기가 이 계약을 싸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득을 남길 수 있죠. 이게 임대인도 뭐 나쁘지 않아서 동의를 해줬다. 그러면 병은 300만 원을 월세로 을한테 지급하는 거고 을은 이 300만 원 받아서 200만 원만 갑한테 월세 주고 자기가 100만 원 챙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대차하는 목적이죠. 이렇게 했는데 갑이 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접 청구할 때 얼마를 청구할까요? 당연히 갑의 권리는 2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갑은 병한테 200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병이 갑한테 200을 주면 을한테는 300을 줘야 되느냐? 아니죠. 원래 300을 주면 이 300에서 200이 갈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하고 200을 직접 준 거기 때문에 병은 을한테 100만 원만 주면 돼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만 주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대차의 구조입니다. 전대차. 이쪽으로 직접 의무를 준다. 계약 관계는 없지만 직접 의무를 진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문에서 다루는 것만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다. 무다한 전대차는 달라요. 적법한 전대차를 전제로 해서 옳은 것 한번 체크합시다.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 병의 권리는 을의 임차권을 기초로 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임대차가 소멸하면 갑과 을의 임대차가 소멸하면 전대차도 소멸해요. 갑과 을의 임대차 소멸하면 전대차 소멸. 그러면 병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멸할 때, 예컨대 대표적으로 을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해지해서 소멸하면 꼼짝없이 병은 당해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갑과 을이 꼼수를 부려서 둘이 합의로 소멸시켰을 때 이때는 전차인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을 뒀어요. 이런 특별 규정, 둘이 합의로 해지한 걸 가지고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합의로 종료되었을 때 구별하셔야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종료했을 때는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의로 종료된 게 아니라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차임을 연체해서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갑이 적법하게 해지했을 때는 병의 전대차도 소멸합니다. 그때는 병이 보호받지 못해요. 합의로 종료됐느냐 차임 연체로 해지됐느냐 그거는 결론이 다르다. 그래서 이건 합의로 종료됐기 때문에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는다. 옳습니다. 다음 을의 차임 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임대인이 해지하면 병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돼요.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병을 쫓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 두 개. 자,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역은 법조문에 이렇게 전대차, 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이게 합의가 키워드예요. 합의로 종료시켜도 전차인은 보호된다. 소멸하지 않고 보호된다라는 거 체크하고, 합의가 아니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차임 연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해지된 경우에는 별도로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전대차 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보호받지 못한다. 다음 7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봅시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매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물건의 가치가 30만 원밖에 안 된다. 또는 100만 원 다 줬는데 물건은 안 온다. 어디로 공중으로 사라졌는지 소유권을 내가 전혀 취득하지 못했다. 또는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거기에 임차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게 설정돼 있어서 100%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러한 게 어떤 물건이나 권리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 무과실 책임이죠.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옳은 질문을 봅시다. 자,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인이 살 때에는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을 깨끗하게 없애고 말소하고 깨끗한 100%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매도인이 그렇게 못 넘겨준 거예요. 저당권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넘어오고 결국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면 매수인은 돈만 내고 소유권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담보 책임 내용은 해제와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해제와 손해배상. 근데 문제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선의여야 돼요. 선의. 그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에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악이라 하더라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 책임 내용은 크게 보면 해제와 손해배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담보권에 의한 제한 유형, 담보권 제한 유형은 매수인에게 해제와 손해배상이 모두 다 악의여도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자, 우리 칠판에서 일단은 유형만 좀 체크합시다. 담보 책임은 크게 그 물건의 그 권리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권리는 부족하지 않은데 물건의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가 100%의 소유권이 아니라 뭔가 흠이 있다. 그 다음에 100%의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하자가 있다. 물건이 찌그러졌다. 이게 물건의 하자. 두 개예요. 권리의 흠결과 물건의 하자. 이 권리의 흠결은 전일, 수, 용, 담. 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는 특정물과 종류물. 자, 일단은 유형. 이 유형별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유형은 기억해야 돼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 유형 암기하는 거. 전일, 수, 용, 담. 권리의 흠결, 특정물, 종류물. 일이 있다. 유형 암기. 이건 전부 타인 권리예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한 개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 타인 권리를 팔아넘겨서 타인 권리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하나도 취득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소유권을 일부만 취득한 거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나 같다. 용의권에 의한 제한은 거기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이런 혹이 붙어 있어서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매수인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이 용의권에 의한 제한이고, 담보권 제한은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거기에 저당권이 혹이 붙어서 들어와서 나중에 저당권 실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 이게 담보권에 의한 제한입니다. 자, 이러한 쭉 제한의 유형 중에서 효과,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 담보 책임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권리의 내용은 크게 해제와 손해배상이에요. 해제권, 손해배상권. 물론 여기에 디테일한 내용이 있지만 큰 그림만 보는 거예요.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매수인이 취득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이 두 가지다.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런데 이게 매수인이 만약 이러한 권리가 흠결되어 있다거나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다 인정이 돼요. 요건상으로. 그러나 악의인 경우에는 이게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악의인 경우에는 제한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제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건 암기하셔야 돼. 원래 선의의 매수인은 다 행사할 수 있는데 악의의 매수인은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제와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담보권 제한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담보권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매수인이 계약 체결할 때 알았다면 담보 책임은 하나도 물을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은. 해제 부분은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담보권 제한.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담보권 제한에서는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 악의의 매수인. 특히 야, 이거 나 복잡해서 모르겠다. 모르면 담보권 제한은 다 걸리잖아요. 악의의 매수인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이건 암기해. 이것만이라도 악의의 매수인이 모두 다 행사할 수 있는 유형은 담보권 제한밖에 없어요. 특히 손해배상 청구는 악의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오로지 하나, 담보권 제한 유형만 손해배상까지도 악의의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4번 화면으로 돌아와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체크해야 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담보권에 제한을 받는 유형이다. 전일 수용 담 중에 담보권의 제한, 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때 매수인이 악이라는 얘기예요.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해제도 할 수 있어요. 해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다겠죠. 담보권 제한 유형에서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나머지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해설을 보고 여러분이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해설에 정리를 해놨어요. 악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선의의 매수인은 다 행사할 수 있지만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해제의 경우에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담보권 제한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글자가 작아서 에러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가 있잖아요. 교재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담보권 제한 이 세 가지가 있고 손해배상은 이 담보권 제한 유형 하나만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거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7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에요.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인도,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민등록과 인도를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준물권처럼 상대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우선면제권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죠. 그러면 순위에 따라 우선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면 최우선 면제권이 있잖아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순위를 따지지 않고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거. 이 최우선 면제권은 대항력만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 순위를 묻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필요 없어요. 이에 대해서 옳은 정답지는 2번 지문.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억합시다. 자, 우리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유지하려면 이사 가면 안 돼요. 이사 가면 주민등록이 없어지니까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이사 못 가는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경매 언제 끝날 줄 알아요? 대금을 받으려면 경매 절차가 오래 지연되면 이사를 못 가고 발이 묶이잖아요. 이때 구제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두면 이사를 가도 여전히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면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고 이사를 갔더니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온다. 들어와서 나 소액 임차인이야. 또 소액 임차인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받고 또 가고 또 들어오고. 소액 임차인이 자꾸 늘어나면 저당권자 침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둔 규정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설사 그 집이 비어서 그 다음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우선 면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집행이 끝난 다음에 들어온 자는 이 자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정도 체크합시다.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하는가? 자, 중요한 것은 대항력이 있는, 우리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앞에서 봤어요.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토지임대차에서 건물보존 등기를 하거나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일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거나 이런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임대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이 돼버려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단 전제는 뭐예요?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3번 지문은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네요. 그럼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은 이 선순위 저당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이 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매로 소멸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만 좀 체크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은 그 위에 임차해 봐야 우선 면제권은 그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3번 질문은 주택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면 주택 임차권은 저당권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로 소멸해요. 따라서 경락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음 7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여러분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이 개념을 잡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자, 전유 부분은 101호, 102호, 103호 뭐 이런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고 공용
당연히 단독 소유죠. 그럼에 비해서 공용 부분은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함께 쓰는 공간, 이것을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 공유죠. 이건 공유.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잖아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밑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유 부분은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죠. 내가 아파트 팔고 나갈 수 있잖아요. 전유 부분은 자유롭게 팔 수 있지만 이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같이 팔아야지, 같이. 이걸 따로따로 떼어서 전유 부분은 내가 소유하면서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만 팔거나 대지 사용권만 팔거나 이건 안 돼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고 공용 부분은 공유예요. 공유. 공유인데 민법상 공유랑 달라요. 민법상 공유에서는 지분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즉 공유물의 사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합니다. 내가 5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내가 5분의 3만큼 먹는 거예요. 내가 사용 수익을 5분의 3만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합 건물은 아파트 평수가 30평짜리 사는 사람과 7평, 7평짜리 사는 사람이 내가 너보다 평수가 2배가 되니까 너는 엘리베이터를 내가 10번 탈 때 5번만 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즉 집합 건물은 그 공용 부분을 지분 비율로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2번 질문 틀린 것.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르는가? 아니죠. 공용 부분 사용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겠습니다. 용도.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돼요. 그리고 3번 질문 정도 체크.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공용 부분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전유 부분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분리는 허용하지 않는다겠어요. 그래서 취득시효, 독자적으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설에 착하면 2번 질문에서 공용 부분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 그 부분. 그리고 공용 부분은 독자적으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도 체크.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77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 이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예컨대 공사대금 채권이나 매매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또 임차보증금 채권 이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첫 번째 기억할 게 대여금 등에 대해서만 소비대차상의 채무만 적용하지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은 가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가담법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폭리를 취하는 걸 규제하기 위한 거예요. 채권자가 자기가 빌려준 원금과 이자보다 더 많은 부동산 소유권을 더 초과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이거 막으려는 폭리에 초점이 있다. 폭리 방지에. 그래서 폭리 방지하는 수단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데 취득하려면 반드시 가담법에서 정한 엄격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청산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청산 통지를 해요. 청산 통지.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거죠. 그 최후 통첩하고 기간이 지나야 돼요. 청산 기간 2개월. 두 번째 요건이에요. 2개월 이상의 청산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래도 안 갚을 때 마지막 요건으로는 정산해야죠.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 비용 이런 거 빼고 남는 초과한 액수, 그것을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제 채무자는 뺏기게 됩니다. 이게 사적 실행이라고 해요. 공적 실행인 경매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이런 사적 실행으로 3단계 청산 절차를 거치면 가등기 담보권자 또는 양도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가담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정답 2번 체크해 봅시다.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예컨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지금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로 확보한 부동산 가액이 예컨대 3억이에요.
그런데 원금과 이자를 합한액이 4억이다. 줄래야 줄 돈이 지금 정산해야 줄 돈이 없다. 그래도 청산 절차는 거쳐야 돼요. 청산 통지, 청산 기간 경과, 청산금 지급 이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2단계 다 거치면 3단계로 청산금을 지급하는 건 지급할래야 지급할 돈이 없잖아요. 초과 액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청산금을 영원이다. 청산금이 영원이다. 그러면 2개월의 청산 기간이 지나고 돈 없다. 너한테 줄 돈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다. 라고 하면 바로 청산 절차가 종료한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소유권이 이제 담보권 설정자에서 담보권자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니까 담보 목적물의 과실 수취권은 담보권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채권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그 전까지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과실을 먹을 수 있지만 청산 절차가 끝나고 청산금 줄 게 없다라면 이미 청산 절차가 끝나는 순간 권리가 이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채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귀속하게 된다. 자, 이게 옳은 지문이었고 1번 지문 하나 체크하세요. 공사대금 채무, 아까 얘기했죠? 대여금, 소비대차상의 채무만 가담법이 적용되는 거지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이나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은 가담법이 적용받지 않습니다. 적용된다. 틀린 내용이고 나머지 주문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번에 1번 주문부터 보면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상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담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가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2번 주문에서는 원래 담보에서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있어요. 설정자인 소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이미 모든 이러한 절차가 다 끝났다라면 이제 소유권이 채권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도 청산 절차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다음 78번을 봅시다. 명의신탁이네요. 자, 2015년 갑은 병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였다. 갑과의 약정대로 수탁자죠. 수탁자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자, 여러분 칠판에서 명의신탁이 나오면 명의신탁의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명의신탁의 유형을 확정해야 돼요. 유형. 예컨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이거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자간 명의신탁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삼자간이라고 하죠. 이자간 명의신탁은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인 없고 신탁자, 수탁자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별이 돼요. 근데 이 세 명이 등장하는 중간생략형과 계약명의신탁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있고 계약명의신탁도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당연히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죠. 무효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이건 똑같고 매도인으로부터 사는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매매계약을 신탁자가 맺는 겁니다. 이게 중간생략형 또는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말 그대로 계약 명의, 매수인 명의, 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신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매수인이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매매계약이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생략형에서는 매매계약은 신탁자가 있는데 등기는 이쪽으로 해달라 라고 약정하는 게 중간생략형.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수탁자니까 당연히 등기를 이쪽으로 하게 되죠. 이게 계약명의신탁. 다만 계약명의신탁은 이 매도인 입장에서 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유형이 둘로 나뉩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신탁 이 둘로 나눠서 처리하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유형 확정, 그 다음에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 명의신탁 약정은 모두 무효예요. 모두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두 무효. 물론 종중이나 배우자 예외가 있지만 그런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 약정은 모두 무효. 근데 두 번째,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한테 또는 신탁자에서 수탁자한테 소유권 변동되느냐에 대해서는 모두 무효인데 하나만 여기는 예외를 인정하죠.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물권 변동을 유효하다고 합니다.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중간생략형이냐 계약 명의신탁이냐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겠어요. 이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군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단 매도인은 똑같잖아요. 매도인은 놔두고 매수인이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면 중간생략형이 되는 거고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면 계약 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효과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매매계약의 당사자, 즉 매수인을 신탁자로 볼 거냐 수탁자로 볼 거냐는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이 기본 강의 때 법률행위 해석에 따라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당사자 의사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자연적 해석,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가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유형까지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 중에 보면 5번 질문을 보세요.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자, 갑을병을 그려야 되겠네. 병의 토지니까 병이 매도인이에요. 병이 매도인. 그리고 취득하고자 하는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정을 주었다고 하니까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이런 구조예요. 여기에서 5번 질문을 읽으면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매도인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서 법률 효과는 계약의 당사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 해석상 법률 효과를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하니까 매수인, 그 계약의 당사자를 갑으로 했다는 얘기죠. 계약의 당사자를 갑으로 했으니까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의 당사자, 효과를 갑에게 받는 거다. 법률행위 해석상 갑이 매수인이라는 거예요. 효과를 받는 사람이 당사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즉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계속 명의신탁이 나올 때 그때 볼 거고 여러분 공부가 돼 있으면 나머지 해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5번 질문을 좀 보면 지금 상대방이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신탁 체결이 아니라 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면 법률 효과를 받는 사람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신탁자를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법률행위 해석상 따라서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신탁자가 되느냐 수탁자가 되느냐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79번 또 실명법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실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에서 3번 질문을 보세요.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라는 건 우리가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것은 그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해지한다라는 건 유효한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명법상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은 무효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종중이나 배우자라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무효인 계약을 해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지문 정도 체크하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죠.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수탁자가 배신을 하고 자기가 등기가 있은 걸 기화로 해서 제3자한테 처분했다. 항상 제3자는 그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한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는 한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선악을 불문하고 항상 보호됩니다. 실명법 4조 3항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정도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 변동이 설사 무효라 하더라도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실명법 4조 3항. 그리고 아까 정답지에서 3번 질문 명의신탁 약정이 이자간 명의신탁, 종중 배우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청구는 할 수가 없어요. 해지는 유효한 걸 전제로만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80번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자,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라고 하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상가인 경우에 권리금이 중요하잖아요. 이 권리금은 임대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그래서 새로 데려오면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만약 이걸 방해한다, 계속 데려오는 사람마다 퇴짜 놓고 자기가 사실은 거기에서 권리금을 자기가 챙기려고 이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느냐에 대해서 3년, 좀 짧죠. 임대차 종료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26회 해설을 마쳤어요. 이거 우리가 7개년을 이제 하나씩 할 건데 점차 설명은 조금씩 짧아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계속 중복해서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쟁점의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럴 때마다 좀 기초적인 설명에서부터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서 조금씩 더 들어가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차근차근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